자, 그러면 이제 유목사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만리장성과 경기도하여 그 남쪽과 북쪽은 서로 다른 자연환경에 대한 한계에 따라 역사의 전개도 달리했다. 남방에는 농경민 한민족이 세운 왕조가 일찍부터 발전해왔고, 북방에는 유목민족에 의해 유목국가가 설립되어서 남북 대립하여 동아시아 세계의 역사를 펼쳐나갔다. 자, 북아시아에서 흥망한 북방국가를 다시 유형별로 구분하면 유목국가와 정복국가가 두는데, 유목국가는 이제 고대로부터 홍로, 선비, 유연, 돌궐, 해열 이런 세운 국가고 정보광조는 요, 금, 원, 청 이렇게 이제 한다. 그래서 이 정보광조라는 개념을 비트포기라는 사람이 제시했죠. 그래서 비트포기는 정보광조하고 침투광조와 관련된 것을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침투광조는 이제 그 왕조를 말량성 이북이 아니라 이남에서 이제 내려와서 세우고 했던 왕조인데 반해서 이 정보광조는 왕조가 이제 성립할 때 말량성 이북에서 세웠죠. 그래서 이북에 세워져가지고 중국의 일부나 중국 전체를 정복하는 왕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비트포게는 뒤에 나중에 얘기했지만 요를 되게 강조했어요. 요 나라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정보광조란 개념을 이제 축소했는데 이 원을 좀 뺐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는 보통 원까지 이제 다 집어넣어서 정보광조로 하죠. 그래서 정보광조와 대입된 이제 정통광조에서 중국의 한족광조를 또 대입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하고요. 다시. 자, 근데 이제 유목민족이 이제 부족사회로서 부족국가나 민족국가를 건설하고 다시 정보왕조 발전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발전 형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유목민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은 집단성과 기동성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농경민이나 도시민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힘인데 그들의 기동성, 특히 이제 말이죠. 말에 의한 이동을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유목민 집단과 기동성은 잘 통제된 군사적으로 언제나 변신 가능한 힘이다. 그러니까 기사 능력. 기사 능력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거야. 그래서 활을 쏘는데 이게 이제 활을 또 보면 파르티잔 기법이 해가지고 뒤를 돌아가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물론 농경민족들도 이제 훈련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죠. 예. 근데 한계가 있죠. 얘네 유목민족도 말 타고 맨날 밥만 먹고 어릴 때부터 이제 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 전투력에서는 상당히 그 넘사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목민의 생활 습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목사회는 철저히 가부장 사회로 남편과 가장의 권위 있는 것은 절대적이겠다. 그래서 가장의 말 한마디에 가족을 지배하고 시족장의 명령이 국가와 전투 명령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부장 사회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적은 하나의 군사적이었다. 그리고 유목 사회는 시족 사회고 족장을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유목 국가라는 것도 보면 이런 시족을 바탕으로 이제 한 거죠. 시족이나 부족을.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족장의 시족장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이제 시족민이나 부족민을 끌고 그냥 탈퇴해버리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유목 국가 같은 경우에 농경 국가와 달리 이게 이제 그 쉽게 뭉쳤다가 흩어진 이유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목사의 어떤 내부 구조들이 그 밑에 있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목국가 역사적 발전 형태 좀 보는데 요거는 이제 유목국가가 어떤 역사적으로 이제 어떤 유목국가가 시대순으로 이제 등장했는가 그 관련된 내용이군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사지선다한 형식의 객관식 문제에서 한번 언급됐어요. 그래서 한번 이건 좀 읽어보겠습니다. 서남아시아에 이제 총원을 석권했던 활약했던 게 스키타의 민족이죠. 그래서 BC 한 8세기 때 이제 등장했던 거고, 스키타의 민족은 이제 청동기 문화로 이제 유명해요. 여기 뭐 철기로 이제 얘기하는데 청동기 문화가 더 유명해. 이 민족은. 그리고 이제 이 홍로족은 이제 스키타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뭐냐면 건설한 민족인데 홍로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민족인지에서 여러 이제 설이 있는데 대개 이제 다민족 국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민족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한인종 같은 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계통이냐면 이제 인도 유도부족 계통, 어, 투르크 계통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동양인이 아니라 저쪽 서양인 계통의 이제 투르크 인도의 모습이나 뭐 이런 모습을 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자, 홍로왕국은 그 이전에 분산적 유목민족대 상태에서 비약적 발전이 일어서
선의를 권력을 정점으로 부족을 통일하여 정치적 통일체를 조직했다. 그래서 기원전 이 묵돈서운 또 묵툰서운이라고 하죠. 서울대 전성기를 누렸고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한 뭐야 백두산 포위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후한 왕국은 전한 무제 대토벌에서 동서로 분열됐고요. 네, 서흥로는 질진선우의 지도하에 서방의 이리 지역을 이동한 후 다시 중앙아시아 탈레스 지역을 갔으나 한나라의 서육도인 감염수의 장군의 공격받아 붕괴되었고 동옥로는 이제 이 전한 말기 때 얘기예요. 호ян을 쏘는데 호ян을 쏘는하고 이제 연결된 것이 이제 망소군이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망소군이었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밑에 이제 무투소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 내용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한나라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얘기했으니까 그거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와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죠. 5, 16구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훈족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훈족은 이제 뭐와 연결되냐면, 호환시기 때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남홍로하고 부곡로로 나눠졌는데, 남홍로는 이제 만리장성 이남에 내려와서, 뭐냐, 유연처럼 이렇게 국가를 만들고, 부곡로는 이제 쭉 가가지고, 물론 하나의 가설이긴 하지만, 게르만 이종의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의 계기 된 훈족이 되었다. 그래갖고 이 그 부국노가 이동하는 그 경로를 보니까 또 어디에도 영향을 미쳤냐면 인도에 보면 쿠탕 왕조가 있어요. 쿠탕 왕조. 쿠탕 왕조에 그때 이제 에플타라는 민족 집단의 내용을 그래서 이제 공격한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데 그들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가설 차원이지만 유력한 가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홍로 다음에 이제 또 북아시아 초원지대를 이제 뭐냐 제패한 왕조가 민족이 선비족이죠. 선비족 2세기 때 단석계가 이제 부족을 통해서 선비 왕국을 만든 다음에 후에 이제 뭐 5개 부족 다시 분열되고 탁발 계통의 이제 부귀족이 56국을 통일했죠. 그래서 이 5의 중원 진출은 마치 유럽에서 게르만 민족과 대동과 비교되는 동아시아 역사의 큰 역사적 사건이고요. 선비족에 이어서 예전에 유연족, 유연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국사 문제에 한 번 나왔어. 그때 장수왕이 이제 있을 때 이 유연족이 이제 그 북방 스텝 지역에 이제 있었던 민족 집단이죠. 그다음 6세기 중엽에 트로크 민족. 이 트로크라는 건 돌고를 이제 뭐냐 트로크는 돌고는 트로크를 음차한 거죠. 예. 그래서 이 트로크 계통의 이제 민족 집단이 형성이 됐고 이게 돌고족이 등장했고 자, 하여튼 이제 이들의 역사가 쭉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돌골 유목국가들이 초연됐고, 자, 그때 이제 남북조 말기엔 북조와 북제는 돌골의 진출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수양제가 고구려 원정을 했던 것도 돌골 제국을 이제 견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고구려 원정의 고구려 돌골과 연합의 견제하기 위한 군사활동이다. 예전에 한번 관련된 내용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돌골 제국은 후에 이제 뭐냐면 다시 분열되죠. 동돌고 서돌고 이렇게 있다가 당 태종 때 한번 또 진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현종 때 다시 부활돼. 이걸 제2차 돌골 제국이라고 해요. 제2 돌골 제국이라고 하는데 요때 이제 만든 문자가 돌골 문자야. 돌골 문자. 그래서 당나라 현종 때 뭐 만든 돌골 비문이 애니세이 강가에 발견되었다. 그래서 돌골 문자는 서아시아에서 시리아 문자를 번역한 것으로 한자와 전혀 관계없는 포음 문자였다. 그다음에 이는 이제 중국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돌굴이 서아시아 문화를 받아들이고 중국 문화를 배격함으로써 북방민족의 강한 민족의식이 나타났다. 그다음에 돌고이 약한 후에 이 돌고이라 지칭하는 여러 민족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고의 핵심 집단이 있고 그 주변에 여러 민족 집단이 또 돌고이라고 이제 지칭을 해서 같이 활동했는데 이때 돌고의 한 부족이 태어나가지고 등장했는데 이게 위구르 민족이죠. 예, 몽골리안 지역에 있었던 고 그래서 위구르 왕국이 이제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이 위구르 왕국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유목민족 제국이지만 또 농경민족적 어떤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정복왕족적 성격. 그래서 유목민족하고 정복왕족의 어떤 중간 사이에 이는 가독이 제국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목왕국적 성격과 그 다음에 정복왕족적 성격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위구르 왕국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있지만 유목 도시 문화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보통 유목민들은 한 곳에 정착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정착해서 거기에 수도를 삼았다. 도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는 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구르 왕국은 1세기 동안 계속되었으나, 되었으나 중국사와 관련된 게 안사의 난때죠. 이 안사의 난때 당왕조 도원 그 민족이 이 위구르야. 네, 큰 공을 세웠고, 중국은 이제 학대됐다. 그 세력이. 위구르족은 상업 활동에 뛰어난 동서교통을 이용해서 중개 무역을 활발히 추진했고요. 문화적으로 북아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유목민족의 사모니즘이 아닌 마니교를 국교를 정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때 위구르족에 큰 영향을 줬던 민족 집단이 요 소고트인이죠. 소고트인.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소고트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위구르족에 이제 가서 정치적이나 종교적 어떤 그러니까 정치나 이런 정책에 자문을 줬던 그거 소고트인들이 이제 그 문자가 위구르 문자에 영향을 줬잖아요. 그리고 위구르 문자가 다시 또 어느 문자에 영향을 줬냐면 후에 이제 그 몽골 문자에 영향을 주고 몽골 문자가 다시 만주 문자 이렇게 연결되는 그 통로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소고드인 그리고 중국인들 그대 정치 문화의 공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 소고트인들은 원래는 이단 계통의 민족 집단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위구르족의 이제 투르크 계통의 민족 집단이죠. 흡수 통합돼서 지금은 없어요. 이것도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고 자, 그들은 수도와 군사적 요충지, 무역로의 요지에 도성을 세워서 이걸 중심으로 유목 도시 문화가 형성됐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유목 국가와 정보 광고의 중간 단계의 어떤 문화 단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도시 문화는 농경민족과 농경민의 기술 집단을 유목 집단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완전 친환경 형태의 발전의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건 정보 광조에서도 이제 뭐냐면 보여요. 정보 광조 때 이제 뭐 그 한족들을 이제 공격해갖고 잡아와서 포로 잡아서 자기 수도나 대도시에 이제 안착시킨 다음에 그들로부터 농경물이나 뭐 여러 가지 수고 제품 같은 거 이제 받고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자, 그래서 9세기 중기에 이르면 이구요가 멸망 후에 북아시아의 유목국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이건 좀 말이 좀 근데 위구르가 이제 멸망한데 위구르가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멸망했냐면 트로크 계통의 민족 집단 중에 키르키즈라는 민족 집단이 있어요. 그들이 위구르 공격해서 이제 약화시켰다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요 돌고 계통의 민족 집단들 있죠. 상당수가 어디로 이동하냐면 예전에 돌고 계통의 민족 집단들은 그 저희 몽골 평원에 있었어요. 근데 이 집단들이 조금씩 9세기 이후에 뭐냐면 저쪽 투르키스탄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게 돼요. 오늘 중앙아시아 지역 있죠? 뭐뭐 스탄 구자가 그따 그 스탄 구자가 붙은 그 국가들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지역이 오늘 투르키스탄 지역이 되고 그 지금 빈 공간제 몽골리안 지역은 누가 이제 차지하게 되냐면 저쪽 북만주 지역에 있는 만주나 그 내몽골 자치주계 쪽에 있는 그 여러 민족 집단이 들어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걸 구족 달단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구족 달단의 한 계통 중에 하나가 실몽골 쪽에 기원이 뒀던 몽골족이 여기에서 들어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이게 뒤에 좀 나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9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몽골족이 나중에 이제 통합이 됐잖아요. 그 주변 민족들을. 그래서 몽골리안, 몽골 평원 이때 이제 생기는 건데 자, 하여튼 이때 이제 9세기 때 기점을 해갖고 몽골 평원의 주인이 확 바뀌었다. 민족 집단이 확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위구르 계통의 이제 민족, 그러니까 트로케오 계통의 이제 유목국가가 등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 몽골도 이렇게 있는데, 몽골도 뭐 유목국가로 볼 수 있지만, 이제 나중에 정보 강조가 됐으니까, 정보 강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요. 자, 북아시아 유목민족의 역사는 위구르 왕국 시대의 끝으로 유목국가의 자치를 갖추고, 그다음 10세기 이후에 거란족에 의해서 요해춘연가, 여진족의 금, 그 다음에 몽골의 원, 만주의 청의 정보광조가 등장했다. 참고로 이 여진족이나 만주족 다 동일한 민족이죠. 얘네들은 유목민족이 아니에요. 가끔 책마다 이 동계도 유목민족이나 식으로 설명하는데 유목민족이 아니고 이들은 수렵민족, 그다음에 농경을 했던 민족 집단이야. 그 유목민족 스텝 지역에 이제 살았던 민족이고 저기 그 뭐냐면 여진족이나 만주족은 그 아래 단계 산림지대에 살았던 민족 집단. 만주가 산림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좀 약간 표현 자체가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목국가의 정치 군사의 특성을 이제 보는데, 자, 보통 유목국가들은, 뭐냐면 여러 개의 다민족, 다 부족으로 구성돼 있죠. 그래서
그 당시 뭐 위구르, 그 다음에 돌골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국가 집단은 아니에요. 예, 핵심 집단이 있고 그 옆에 뭐 언어라든지 인종별로 좀 다른 그런 집단도 뭐 위구르나 돌골이나 뭐 훅로나 이런 식의 이제 이름을 붙여가면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유목국가들의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안에서도 여러 집단들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핵심 집단이 있어. 이너서클. 그래서 이는 군주시족하고 군주하고 이렇게 인척 관계에 있는 결혼을 통해 하는 인적 십족들이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핵심 집단인데 그래서 이들이와 이제 이거는 핵심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뭐냐면 좀 약간 낮은 단계지만 자기보다 밑에지만 연맹 집단이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평등하지만 그 밑에 있는 종속된 집단이고 아예 그냥 밑에 있는 종속 집단. 그다음에 노예같이 이제 부려먹는 집단도 있어요. 부용 집단이라고 하는데 부용 집단들은 대개 이제 유목 국가들이나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몽골족들이 한족들 있죠. 한족들은 이제 그 정복민들 이제 가지고 와서 자기 주변에 살게 해갖고 여러 가지 착취해갖고 이제 하는 집단들이 부용 집단.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삼부 구조로 돼 있어요. 예. 그래갖고 그 유목민족들은 이 3을 되게 좋아해. 3단위로 이제 그 행정적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중부가 있고 자부, 우부 이런 식으로 구성돼. 예를 들어 선우인데 선우 같은 그러니까 그 흑노족인데 흑노도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지만 선우라고 있고 자연한, 우연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유목국과 관련된 내용 중에 흑노왕국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유목국가는 한 개 부족으로 한 게 아니라 부족 연합체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부족 안에서도 시족 안에서도 여러 집단도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노왕국의 정치 조직은 선을 권력을 정점으로 해서 그 아래 특정한 시족이 독점하는 24 대간직이 있었고요. 선은 군장으로서 국내 전부족을 통치하는가 동시에 국가의 재산을 주재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재산인데 이게 이제 일종의 뭐냐면 국가 여러 부족들을 통합하는 어떤 장치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국가의 중대한 문제도 협의회고요. 자, 이와 같은 큰 제사를 통해서 부족의 단합을 꾀함과 동시에 선후의 주재 아래 부족장애를 개최하고 국가의 정치를 원활히 집행했다. 따라서 홍노의 선우는 제사를 관장하고 유목국가의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위치와 아울러 제사장의 지위도 함께 갖고 있다. 자, 이를 통해서 절대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이 홍노의 선우와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선우는 부족장과 귀족의 합의에 의해서 선출되고 왕권이 강화되어 세습되기도 했다. 자, 이런 칸의 권력은 유목국가에서 물론 그 정보광조를 출연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이렇게 칸이라는 것은 유목국가의 수장을 의미해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그 한자를 적을 때 한, 간, 가 이런 식으로 적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유목국가 사회 조직 같은 게 쭉 있는데 대개 이제 유목국가는 이게 세계 형태의 정치 조직이 있고 군대 조직은 십진제적 군사 조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몽골족을 볼 때 이제 그 나중에 징기스칸이 십진제적 군사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천호제, 만호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그건 이제 유목국가의 군대 형태를 군사 형태를 군사 조직 형태를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좀 다른 게 있죠. 예전에 이제 유목국가들은 혈연적이고 부족적인 거예요. 각 부족끼리 이제 이렇게 십진제적 군사 조직이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몽골족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뭐냐면 혈연이나 부조국적 요소를 다 해체시키고 탈부족적인 어떤 군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내용이 있는데 요거 그냥 읽어보세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위구르 왕국 같은 거 좀 보겠습니다. 자, 위구르는 이제 유목국가는 유목국가의 범주에 있지만 종전의 유목국가가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죠. 앞에 얘기한 것처럼 얘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또 맺고 그 다음에 또 도시국가적인 어떤 특징도 있어요. 정복국가적 성격도 있어요. 가도기적인 어떤 모습도 갖고 있는데 자, 위구르 유목국가는 그 이전의 유목국가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자, 그들은 도성을 건설하고 이곳에 중국이 소구트인을 이주시켰기 때문에 중국과 서아시아에 이제 뭐냐면 서아시아 문화가 흘러들었다. 또 안사의 난을 당해 도와준 것을 계기로 경제 도움을 요구했고요. 그다음 동아시아 교육에서 이제 동아시아 책에서 보면
이제 그 위구르하고 이제 당나라 정부 간에 조공채권 관계가 보여요. 조공 관계. 그래서 위구르 같은 이제 유목 국가들은 그 채권은 안 받고 조공만 했어요. 조공.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공과 책봉을 같이 짝지어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공만 하는 그 집단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위구르 왕국이라든지 동아시아 교과에서 보면 그 일본도 그렇죠. 일본도 이제 우리가 경수사, 경당사 파견할 때는 조공 책봉 관계 중에 책봉은 아니고 조공만 하는 경제적 실익만 이제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3대 모호간 때는 중국의 재상, 평장사, 상서, 자사, 사마 등의 간명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또한 군신의 차별을 엄격하게 하여 국가체제를 점차 중국풍의 어떤 군주 독재체로 전환됐다. 자, 이거는 유목민족의 어떤 사회 구조로서 그들의 발전의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며 위구르 왕국을 이제 유목 왕국을 마지막으로 정보왕조 출연하게 된 역사 사실과 깊은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이 유목 왕국은 어떤 가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 포개에 관련된 내용 볼게요. 비트 포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자주 쓰이고 있는 침투 왕조, 뭐 정보 왕조, 정통 왕조 이런 개념들을 이제 만든 사람인데 이 정보 왕조라는 용어도 이제 독일 역사학자 비트 포개 이제 아까 많이 일반화됐던 거고요. 비트 포개되면 진해 중국 통일부터 청의 멸망까지 중국의 역사를 크게 정형적인 이제 중국 왕조. 제가 말하자면 정통 왕조가 아니라 정형적인 중국 왕조예요. 아까 정통 왕조라고 했는데 정형적인 중국 왕조는 이제 좀 수정해서 들어주시고요. 거기 보면 진, 한, 남조, 수, 당, 송, 명 이렇게 있고 정보 왕조로서 이제 뭐냐면 북이 요, 금, 원, 청인데 이거 좀 잘못된 게 있죠. 왜냐면 여기에 이제 비트 포개 같은 경우에는 정형적인 중국 왕조에서 송을 뺐어. 뒤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보 왕조에서 이게 북이죠. 이게 북이 잠깐 북조가 북이잖아요. 북조는 침투 왕조가 구분해갖고 딱 뺀 거죠. 이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마 오타인 것 같아. 그 다음에 비트 포개는 원나를 뺐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교과서에 원나는 정보 왕조에 집어넣지만 일단 뺐어. 이게 이제 특이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이 가운데 위진남북조 시대 때 북이를 비롯한 북조의 여러 왕조는 침투 왕조에서 정보 왕조가 구별했다. 그래서 여기가 북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잘못된 거죠. 이건 아마 오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침투왕조와 정보왕조의 차이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있죠. 정보왕조가 갑자기 출현된 비해서 침투왕조는 오후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이주한 북방민족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국가를 세울 때 만리장성에 세운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만약 이남에 들어와서 어느 한족화된 다음에 왕조를 세웠던 거고 정보왕조는 어느 순간에 이제 북방 그 만리장 이북에서 급격하게 이제 뭐냐면 나라를 만든 다음에 중국의 전체나 일부를 전복했던 그런 왕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주 형태도 중국 농경지에 강제 이주한 경우 유치한 갱민 혹은 부분적 침략자 정착한 경우도 구분되어 반평화적으로 침투는 이제 하여 정권 획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무슨 뒤에 침투왕조 관련된 설명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제시했던 개념이 뭐냐면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문화 병역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중국 문화하고 유목 문화 정복국가 이제 이렇게 뭐냐면 그 할 때 같이 살 때 발달된 중국의 어떤 중국 문화가 그 유목 민족들의 어떤 문화를 흡수 통합한다. 동아 이론이 이제 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에 반대해서 뭘 이제 가지고 이제 설명했냐? 문화 병용론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 병론 뒤에 이제 요 나라의 어떤 이제 왕조를 보고 요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구조를 보고 이제 어떤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제시한 개념인데 문화 병론은 사회학에서 말하는 문화 접변 개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양쪽의 A 문화와 B 문화가 이제 이렇게 서로가 문화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났을 때 이게 뭐냐면 양쪽 문화도 아닌 A 문화와 B 문화도 아닌 제3의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제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이 서로 이렇게 접해서 문화적 접할 때 여기 농경민족도 문화도 아닌 중국 그 유목민족도 아닌 제3의 문화가 형성됐다. 이게 문화 병역의 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이제 연구할 그 왕조를 요왕조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영웅도 그 영향을 받은지 모르겠지만 요나나는 되게 많이 나와요. 요나나. 요번에도 이제 요나 나왔고 작년에도 이제 요나 나왔고 예전에 뭐 요나나의 어떤 이중 구조, 이중 통치 구조 관련된 문제 나왔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금나라 관련된 문제는 중국사를 안 보여. 금나라는. 참 그래.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이제 하시려면 시성비 있으려고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요는 집중해 보고 그러면 대충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데 자 하여튼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문화병의 정의예요. 요것도 외워두셔야죠.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니고 있는 여러 민족 집단이 계속하여 그리고 직접적으로 접촉할 때 이게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데 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포괄 표현한 것으로 그 결과 어느 한쪽 또는 양자에게서 문화적 유형의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A 문화와 B 문화가 이렇게 이제 할 때 요게 이제 서로 교집합이 이루면서 A와 B도 아닌 새로운 제3의 병용된 문화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트포게는 흡수 이론 대신에 문화 병용론에 근거해서 요항주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전반에 걸친 이원성을 밝히고 요에 이어서 일어난 원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았다. 자, 그는 중국의 왕조의 역사를 통해서 문화의 전면적 융합은 정치, 사회적 분열이 끝난 후에 진행된 걸 파악했다. 다시 말해 전국시대의 종집을 찍은 후에 비로소 문화병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황조 이후에 정복왕조의 문화병이 이런 관점에서 검토되는데, 그러니까 정복시대가 끝나는 언어적 사회가 안정된 후에 이제 한문화와 이제 접하면서 뭐냐면 이런 형태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비트포크의 정보 강조도는 중국사를 이해하는 데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했으나 또 비판도 받아요. 왜냐면 일단 이건 너무 이제 정보 강조의 유형을 이제 요에 맞춰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요를 가지고 이제 다른 정보 강조를 이제 학대 해석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 그두 번째는 전형적인 중국 왕조에서 요와 같은 시대에 있던 송왕조의 기본적으로 정보 강조의 송왕조와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정보 강조의 원의 역할을 제외시킨 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요와 같은 시대의 소왕조가 기본적으로 그 원나라의 역할을 제시킨 점. 그러니까 둘을 뺐다는 거지. 중국 왕조로서 요와 그다음에 정통적인 그다음에 정복 왕조 원의 역할을 제시키는 게 왜 둘을 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얘는 뺐지만 여기다 집어넣긴 했어요. 예.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요조 이전의 유목국가. 요항과 동일시하면서 이들 유목국가 역사적 발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여기 보면 동계에서는 유목국가와 요항조를 달리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후대에 이제 성과가 이제 반영된 거고, 요게 이제 뭐냐면 초창기 때는 그게 뱄어요. 그러니까 그 비트포크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비트포크 이론 자체가 뭐 이제 유목국가와 정보광조의 어떤 초석을 이제 이뤘죠. 그렇지만 그게 100% 뒤에 이제 학자들에서 받아들인 거 아니고 요걸 이제 비판해서 이제 다시 수용하고 이제 비판해서 재해석해서 이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내용을 이제 보고 자, 뒤에 당송의 중국 사회 번역가 정보원제 출연을 보겠습니다. 자, 홍로 왕국에서 이제 시작된 북아시아 유목 국가가 9세기 중기에 위구르 왕국의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고 요가 건국되는 10세기 초부터 새로운 정복 국가가 동아시아 역사 무대에 등장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오호의 남침에 의해 침투 왕조에서 성격을 갖는 북방민족의 출현이 없진 않았으나 북방민족이 중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복하여 정복왕조를 건국한 확실히 10세기 이후에 비롯되기도 했다. 자, 이들 이제 정보광조가 당나라 멸망한 10세기 초에 출현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중요한 역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거는 10세기 초에 이뤄 동아시아 세계 중심지로 이뤘던 당제가 붕괴되고 이에 따라 이제 동아시아 세계 국제판도가 새로 형성되면서 정보광조가 초연될 수 있는 정치, 군사적 요건이 마련됐다고 보여주고 있다. 자, 10세기 초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 전체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고 정보광조의 출현도 이와 같은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보광조의 등장으로 종래 중국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특이한 형상들이 나타났는데, 즉 5대 후지는 중국 왕조에서 처음으로 요에게 신사, 자신을 이제 뭐냐 신하로 이제 지칭했죠.
이거는 거꾸로 됐죠. 이제 어떤 조공체계가, 조공책봉제가 거꾸로 된 거고. 자, 남송은 금에 대해 군신, 후에 이제 숙제, 요 관련된 내용은 앞에 이제 얘기했죠. 얘도 올렸다. 자, 북방민족이 처음으로 황제 칭호를 사용한 건 10세기 이후다. 10세기 중기에 이제 출현된 송주는 문치주의의 시우처, 군사 약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북방민족과 군사를 합충함으로써 정보강조의 건국을 가능케 했다. 실제로 북방민주의 정보강조는 청월 지역은 요금 원 모두 송을 그들의 정복 대상하면서 중국 정부를 완성시켰다. 참고로 근데 요 나라는 시기적으로 송나라 만들기 전이죠. 5대 10국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뭐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송나라가 당나라처럼 이제 좀 강력했으면 요가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겠죠. 근데 송나라가 이렇게 약했기 때문에 요가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볼 때 당말 5대 당송 사이의 변혁과 군벌체제에 종식하기 위한 송의 문치주의 정책은 결과 정보왕조 출현의 계기를 마련했다. 정보왕조의 또 다른 특성은 몽골 공원에 일어난 원제국을 제외하면 거란, 여진, 또 만주, 이게 만주족이죠? 예. 그래서 이 오타인 것 같은데 만주는 종래 북방 유목 국가의 중심으로 된 몽골 공원에서 벗어나 동북방의 만주 쪽의 근거를 발전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점의 역사에도 볼 수 없는 특별한 형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중국 역사상 정보광조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뭐 금, 그 다음에 몽골, 후금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요는 여러분들 야율남부가 세웠죠. 거란족이 세웠고, 금나라는 여진족, 와인 아구타가 이제 세웠죠. 와인부에 있는 이건 뭐 징기스칸 세운 거 다 아시고, 그 여진, 누르아치, 퉁구스케툰에 세우는 건데. 요게 수도도 어렵게 하면 또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후금이라는 건데 후금은 어떻게 명나라 금나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 당시 누르하치가 이제 국호를 정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후금 하니까 우리가 이제 후금은 그 당시에 쓰여진 명칭이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건 그 당시 사용했던 명칭이에요. 금을 계승한다 해갖고 후금 또는 금대금 이런 이제 국호를 사용했다. 그 당시에. 왜냐면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이제 중국 왕조를 지향한다는 어떤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까 뭐냐 외자고 또 한자로 구성된 이제 외자로 구성된 이제 국호를 꼭 고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후금이라는 말 대신에 중국 만주어로 그게 있거든요. 잠깐 이 만주어로 정확하게 뭔지 좀 볼게요. 제가 잊어먹었어.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잠깐 어떤 분이 게시판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좀 궁금하신 분들 많아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이게 원래 정식 명칭이 후궁은 한자로 적은 거잖아요. 예. 여기 있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만주로 이제 자신의 날을 뭐라고 했냐면 아마가 아이시 그룹이라고 했어요. 예. 아마가 아이시 그룹. 예. 그래서 이제 아마가는 나중에 그 다음에 아이시는 금.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구두는 나라 왕조 이렇게 이제 의미 같아요. 만조로. 그래서 이걸 한자로 적을 때 후금이라고 적은 거야. 그리고 또는 후자를 빼서 대금 금 이렇게 이제 한 거야. 금나라 정통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공식 명칭이 이거고 한자를 적을 때 이제 이렇게 했던 거고 나중에 홍탈치가 이제 만주족 왕조에서 벗어나서 이제 중원의 왕조가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중국식 국호를 이제 정식으로 이제 사용했죠. 이게 청이죠, 청. 그래서 단 하나의 국호를 사용하는데 후금은 이제 그 당시에 사용했던 국명이다. 뒤에 이제 갖다 붙인 국명이 아니라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뭐 있고 요즘에 국명스라고 나온 게 있어갖고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정보왕조가 이제 뭐냐면 한자 그 국가의 성격을 좀 볼게요. 자, 요거 뭐 쭉쭉 있는데 여기는 좀 보고 제가 지금 정리한 것만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이게 설명하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요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정리한 게 있거든요. 음. 또 강자 중국사에 보면 또 정보광조하고 이제 그 정통적인 한족 왕조의 관계에 관련된 내용도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 쭉 해놨는데 여기 넘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잠깐만요. 이게 어딨나? 표를 내가 만들어놨는데
이게 어딨나. 이게 표를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다 적어놨는데, 얘가 어디가 붙는 거야? 네. 여기 있네, 뒤에. 자, 요거, 얘가 이거. 자, 요게 이제 이 내용이 여기 내용인데, 그, 먼저 유목군주와 정복군주의 차이를 좀 먼저 설명할게요. 여기 동계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자, 그 유목군주는 타민족의 침략을 획득한 약탈 제한을 신하와 부족장에 재분배해주는,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해주는 그런 분배적 성격을 갖고 있는 데 반해서 정보강조는 축적된 제한을 가지고 자신의 건든 군사력이나 군주권 지휘상, 그 나눠주는로써 이제 권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축적하면서 자기 세력을 만들면서 이게 뭐냐면 그 제한을 취했다. 권위는 유목군주는 개인적 카리스마에 의해서 통치했어요. 그런데 정보공주는 중국식 제도를 받아서 제도적 권위를 통치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목군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카리스마가 없거나, 그 다음에 어린 왕자가 이제 어린 얘가 군주가 될 경우에는 그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뭐냐면 유목국가가 분열되는 그런 형상이 되는데, 정복군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제 어리석고 무능하고 어려도 이 관료제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황제라는 게 이제 일종의 그 어떤 제도적인 권위의 상징이잖아요. 어떤 인문에서 나온 게 아니라 권위에서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제도적 권위가 이제 계속 유지가 돼서 상대적으로 이제 정복 국가들은 뭐냐면 수명이 더 길죠. 예. 그다음에 유목군주들은 이제 전쟁을 약탈적, 일시적, 보복전인 성격이 띠고 있는데, 정복군주는 이제 정복적, 방복적, 조직적이에요. 그러니까 약탈전의 대표적인 게 이제 징기스칸 관련된 전쟁이죠. 징기스칸은 이제 약탈하고 그 지역에 있는 것을 모두 뺏고 사람 죽이고 이제 돌아가죠. 그 지역을 통치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근데 이에 반해 정복군주는 요 지역을 통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약탈은 하지만 절제해야죠. 그리고 조세제도를 만들어서 장기 지속적인 수탈체를 만들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볼 수 있는 게 몽골족의 이제 뭐 오고타이 칸 때부터의 행적 이렇게 보죠. 그래서 처음에는 뒤에 좀 원나라 때 몽골족도 처음에 약탈전 형태였다가 나중에 정복전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예. 이런 것들. 그다음 유목군주는 혈연적 부족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정복군주는 탈부족적인 탈혈연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유목군주의 군대나 뭐 정복왕조의 군대, 이게 몽골족을 보면 똑같은 십진병에 의해서 구성된 군대라도 요 애들은 단순히 이제 그 구성단위 안들이 다 일가친족이나 같은 부족들로 구성돼 있고, 이에 반해 정복왕조는 탈부족종이죠. 부족과 상관없이 해처 모여 해가지고 이제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목군주는 그 뭐냐, 밑에 있는 이 부족장의 힘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유목군주가 좀 약간 카리스마 없거나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 부족을 이끌고 그냥 다른 데 가빠지죠. 근데 정복군주 같은 경우에는 이 군대 자체가 황제 개인, 또는 황제라는 제도에 충성을 했던 군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냐면, 뭐 정복군주가 좀 무능하고 미련해도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얘들에게 이제 충성을 하게 되는 거죠. 제도적 권위를 통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정보왕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중체제를 유지하고 있죠. 그 요나라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뭐 남명간제나 북명간제, 그 다음에 이제 시족 공동체 성격을 띠고 있는데, 뭐 맹왕모국제 이런 것도 있고, 천호제나 뭐 팔기제도 이중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한족하고 그 당시 유목민족도 이렇게 분리시키는,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에 분리시키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농경민족에 흡수 동화되지 않으려고 한 거죠. 예, 하도 이제 농경민족 한족들의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섞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농경민족, 유목민족들의 어떤 생활 습관을 잃어버릴 수 있죠. 그러면 기병이 약화될 수가 있어. 왜냐면 유목민족들이 이제 농경민족 통치할 수 있던 것도 강력한 군사력, 기병을 통해서 했는데, 기병이 약화되면 농경민족을 통치할 수 없죠. 뭐 이런 이유 등등 해가지고 이런 이중 지배 체제를 유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유한 문자를 제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권한 문자, 여진 문자, 파스파 문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식 체제를 이제 도입을 했다. 그래갖고 이거 못하네. 그래서 연어나 중국식 국호, 중국식 국호의 특징이 외호죠. 외호. 한자 국호야. 한자로 구성돼 있어. 예.
그래갖고 대명이라고 하는 두자 아니냐면 대자는 이제 미치니까 빼고 이거 어차피 그냥 갖다 붙인 명칭이에요. 그냥 수사적 요구 때 빼고 실제 국명 명, 뭐 청 이런 식으로 이제 한자죠. 이거 한그 국호를 외자로 구성됐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얘들이 유목사하고 농경사가 이제 있다가 점점 이제 농경사에 통합돼요. 예. 그래서 유목사회와 체가 농경체에 침식되면서 유목사회가 점점 결국에 기반이 붕괴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보광재 평화의 파멸 과정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유목국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특징을. 네. 그러면 이제 요 관련된 내용, 한의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정보왕조단 용어는 한의종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25페이지 펴보세요. 자, 정보왕조단 용어는 미국에서 활동했던 독일 출신이었던 동양학자였던 비트폭이 사용하면서 알려졌는데 그에 의하면 정보왕조는 중국 역사상 정형적인 중국 왕조 외에 이들 항쟁에서 때로는 이들 지배하고 정복을 지배한 요를 비롯한 금 원청 같은데 요가 이제 기출문에 나왔고 원은 그렇게 이제 뭐지 정복 왕조에서 이제 이렇게 빼드시고 이제 기술이 안 했어요. 하여튼 여기는 있고 자 그 남북조 시기에 중국 내지에 이주하여 중국의 일부를 점령하여 지배했던 북중국 북위 등 침투 왕조 혹은 잠입 왕조하여 정복 왕조 구분했다. 자 침투 왕조가 장기에 걸쳐서 서서히 하북 지방으로 내려가 거주했다가 반평화적인 방법으로 여기 반평화적인 반반반자죠. 그래서 국가를 건립했고 이후 수세대가 지나면서 국가가 멸망하자 중국의 문화에 흡수 동화되는 번인과 달리 정보광조는 장성 이북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해 중국을 일시적으로 정복했던 왕조다. 그래서 10세기 이후에 등장한 정보광조는 중국의 농경 문화에 대항하는 유목민족으로서 강력한 문화적 자의식과 서방의 영향을 받은 독자적인 고도의 유목 도성 문화 대표적인 위구르 민족 집단이죠. 기반을 하여 중국인과 중국 문화에 대한 정복자로서 의식이 강했다. 따라서 이들은 정복왕조에서는 한민족 혹은 한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시행함으로써 당연 통치구조로서 이중성, 이원성의 경향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 북명간, 남명간제가 있고 뭐 맹한 모국제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리고 독자적인 이제 뭐냐면 문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민족적 자의식 고양식 때 주요했고요. 자, 정보광조라는 용어가 제창되자 당시까지 중국인 중심의 역사 전개를 당연시해 유목민족이 세운 왕조들 중국의 병방민족 왕조라는 것 또는 이민족 왕조 등 애매한 표현을 처리해서 벗어나 이제 북방 유목민족의 정치 성격을 나타내는데 매우 적합한 개념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보왕조의 용어가 어떻게 설명되면서 하나의 이제 중국 왕조로서 이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마 지금 중국의 정부하고 비슷한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예. 지금 중국 정부도 어떤 정통적인 한족 그 국가들만 중국의 중화민족의 역사 펼댄 게 아니라 뭐냐면 몽골족이나 장족이나 주변의 자기 소수민족의 역사도 다 중국 민족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예. 중화라는 개념을 한족뿐만 아니라 소수민족까지 개념을 확장시켜서 그와 관련된 역사가 다 뭐냐면 자신의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동북공정이라든지 뭐 서남공정이라든지 다 그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보방조라는 개념 자체가 중국 지금 당국의 딱딱 구미에 맞아 떨어지는 그 용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을 지배한 이민족들이 하나 되거나 흡수됐다는 동아 이론, 그러니까 흡수 이론적 관점도 유목민족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었다. 그래서 정보왕조 시대에는 중국의 문화와 이민족 문화가 서로 만나서 문화 변형, 그러니까 A 문화도 아니고 B 문화도 아닌 제3의 문화가 이루어졌다. 이걸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제가 이제 약간 좀 수정할 게 있어요. 지금 읽다가 저도 좀 약간 그랬는데 잘못 읽은 것도 있는데 잠깐 수정 좀 하고 넘어갈게요. 예. 제가 이게 읽다가 이게 틀렸다고 얘기했는데 틀린 게 아니라 제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더. 왜냐면 여기 정보왕조하고 이제 중국의 정형적인 중국 왕조 중에 송하고 원을 뺐다고 했잖아요. 근데 잠깐 읽다가 이제 보니까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정형적인 중국 왕조에서 요와 같은 시대 송왕조와 기본적인 같은 시대의 송왕조와 기본적인 정보왕조의 원하는 역할을 제시켰다는 그러니까 범주에서 이제 벗어났던 게 아니라 역할에서 그러니까 역할을 했다는 건 그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 설명 안 했다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약간
보겠습니다. 제가 다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설명이 애매한데 한번 좀 물어볼게요. 예. 비트포기의 이름 중에 내가 맥락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다 이제 좀 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틀린 것 같기도 제 설명이 틀린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여기 좀 보면 범주에서 뺀 게 아니라 원의 역할과 송환기의 기본적인 이제 뭐 역할 같은 걸 이제 뺐다고 이제 한 거니까 역할은 그냥 범주에 집어넣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별로 안 언급하지 않았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요걸 이제 좀 보겠습니다. 아 요걸 이제 가지고 요걸 가지고 얘기했네. 정말 좀 설명이 길어지니까 확인 좀 해볼게요. 제가 설명을 잘못하는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왜안 되고 복사가 안 된 것 같은데 정확한 이게 표현이 뭐야? 비트폭이. 비트폭인데 잘못 썼네. 아, 외국어시. 내가 자도 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겠습니다. 이게 오타인 것 같은데가. 네. 비트폭이죠. 잘못 썼네. 아, 알아들었네. 오타 썼는데 알아들었어. 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게 왜 송황조와 요를 왜 이제 얘기를 했냐 했는데 보면 카르 비트포겔이 자신의 동양적 전제주의 이론을 만들어서 자신의 이론에 맞지 않는 송나라, 요나라, 원나라 같은 왕조의 역사사의 특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강시했던 비판인데 수적사의 이론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뭘 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아 이거 좀 다시 설명해야 되겠다. 얘가 이론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니까 좀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요.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거 어디에서 이상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좀 설명하는 건데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할게요. 예. 맥락을 안 집어넣더니 어디 이상한 걸 끌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역할 제시킨 거. 맥락을 좀 집어넣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음. 이게 지금 제대로 이제 했네요. 예. 자, 해당 문자는 이제 카르 비트포겔의 이론이 가진 한계를 지정한 바인데, 비트포겔이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국사의 다양한 모습을 무시하고 일부 왕조나 선택적으로 달았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왜 이제 송과 원의 역할을 제했는가? 그러니까 비트포겔의 이론은 중국 역사에서 너무 단순하게 본다는 점에 비판하는데, 송나 원나 그 한계를 볼 수 있는데, 송의 역할을 이제 제한다는 의미는 그 비트포의 정보 왕조 요나라와 중국 왕조 대비시키면서 그 파트너 손을 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좀 생각을 해주는데 역할이 제고 자세히 다르지 않았다는 거지. 송나라를 정형적인 이제 그 중국 왕조로서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예.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송나라가 요나라 공유했던 항조의 왕족이었지만
왕조지만 이전의 당나라 이후의 명나라에 비해서 황제의 독재권이 약했고 상업이 크게 발달했으며 문화적으로 매우 개방된 사회인데 만약 비트폭의 송나라를 제대로 분석했다면 중국 역사상 항상 강력한 전제 군주 아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송나라는 전제 군주라고 칭하고 있지만 황제권이 독재권이 약했다는 거 하면 주관적 평가인데 아마 반대쪽의 입장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생각한 그 개념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했다. 어떤 분은 황제권 강한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그 비트폭의 비판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 관점에서. 그 연나라의 이제 뭐냐면 정보광주의 역할을 좀 제시킨 게 뭐냐면, 어,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원나라는 비록 정보광주지만 그 이전 요나라 금나라와 통치 방식이나 사회 구조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비트포겔이 원나라의 복잡한 특성까지 분석해서 자신의 의견이 너무 분석하면 자신의 의견이 너무 단순하다고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의도적으로 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예. 그래서 송과 원을 각각 그 중국의 정통적 왕조, 정호 왕조를 집어넣긴 했지만 송나 원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못 그 얘기한 거예요. 예, 이거 이제 수정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저도 이제 착각했어요. 이거 좀 읽다가 보니까 여기 이제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거네. 예, 맞고. 그래서 여기 구기가 요것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좀 수정해서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문화평론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나와 관련된 내용 볼게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요는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네, 시험 문제. 그래가지고 금보다는 정보강조에 이 요나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 요는 어떤 민족 집단이냐? 일단은 요는 몽골 계통의 민족 집단을 이제 보고 있어요. 예. 몽골 계통.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몽골 하니까 몽골은 뭐 조상 몽골적인 조상이 아니라 몽골 쪽도 이제 같은 이제 집단. 그러니까 그 몽골은 이제 대표적인 집단이잖아요. 몽골 계통 안에는 몽골 있고 그다음에 뭐 뒤에 있지만 나이만, 케르트, 타타르 뭐 이런 건데 이런 같은 그 무리의 이제 집단을 안에 요라는 그 집단이 있다. 거란족이라는 집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란족이 이런 몽골 계통의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들은 이제 거란족은 요하 상류 신라무라강 유역에서 유목 생활을 했던 몽골 계통. 앞에 이제 요 몽골 요인은 잘못된 거고. 그 몽골 계통은 이제 아까 지명한 것처럼 여기 이제 몽골 계통 그 앞에 이제 뒤에 등장한 이제 구족달달 계통의 그 민족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당시 거란족은 신라문화경 남쪽 유역에 흩어져 살면서 그 조그만 부족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제 5세기 때 고구려의 압력을 피해 고구려가 이제 그 거란족 공격하고 그랬죠. 그래서 압력을 피해서 요소 지방으로 남한 훑으면서 중국과 이제 마찰이 일어났고 북쪽의 여러 왕조에게 조공을 바치고 순종했다. 당나라 때는 요주 총관부, 송막 도독부는 이 지역을 설치하여 거란족을 기미주로 편성하여 당의 지배를 두었다. 예. 자, 이에 따라 거란족의 이 부족사회는 당제국의 정치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를 이제 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의 가혹한 지배로 7세기 후기에 거란족의 대반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돼 있는 건데 이진충의 반란 같은 것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영주 지역에 이진충의 반란이 나는데 그 틈을 타서 혼란 틈을 나서 그 당시 이제 그 나중에 바다를 세우게 되죠. 이 대조영이. 자, 이거 발해서 이제 초창기 때 나온 관련돼서 이진충의 관련 관련된 내용을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는 이제 부족사에 결집된 권한족 내부의 민족적 자각이 싹트면서 이민족 왕조의 가혹한 통치에 저항해서 발견한 반란이다. 반란에 대한 당의 가혹한 군사적 압박으로 권한족은 부족 괴멸의 위기에 빠졌으나 대능하는 이제 요게 요하가 있으면 요 주변에 있는 강이 대능하여 대능한 목줄을 버리고 동북방 이주해서 항수와 토하의 합류전에서 정착하여 간신히 부족의 명맥을 유지했다. 자, 그래서 이디아의 이 시연을 통해서 거란족은 강한 민족적 단결을 뭐냐면 길러줬고 부족 사회를 유지하면서 9세기 중엽 이르와 거란족의 자립을 성취할 수 있었다. 또한 8세기 후기 때 당나라 제국 안에 일어난 안사의 난과 항소의 난, 그리고 9세기 때 몽골 지방을 지배했던 위구 왕조의 붕괴가 거란족 발전의 커다란 원인이 되었다. 자, 그래서 요의 건국자 아율란복이 보겠습니다. 자, 중국 사회 훈련은 당의 분열이죠. 당나라가 이제 뭐냐면 강아지 그 분열되다 보니까 통제를 잘 못했겠죠. 그래서 있고
위구 쇠퇴를 틈타서 이 야율란 무기가 거난 부족을 통합하고 거난 부족이 여러 이제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걸 통합하고 또 한인의 거난 내부를 이제 강조시켰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거난족을 통합할 수 있었던 배경이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한인들을 자기 세력으로 이제 끌어들인다. 이때 한인들은 뭐 자발적 온 사람도 있고 강제로 끌고 온 사람도 있겠죠. 그들을 이제 삼인시켜서 자기 이제 근거지에 두고 그들로부터 이제 어떤 농사나 수공업 제품이나 뭐 무기든 이런 걸 만들게 해서 이 한인들의 경제력, 그러니까 농경민족의 경제를 바탕으로 해갖고 부족을 이제 통합했다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자, 하여튼 한인 거단 내부를 강조시켜 거단 뒤에 이제 요라고 하죠. 또 이게 국호가 거단이 됐다가 또 요라고 했다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요를 건국했다. 그는 또 이거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던 건데 자, 내 외몬고의 유목민을 편정하는 한편 만주의 발해를 멸망하고 그곳에 동당국 을 세웠다. 이건 이제 그 밑에 예전에 얘기했던 그 당시 그 바레가 멸망한 후에 거단의 첫째 아들이 세웠던 일종의 계례국이었어요. 계례국. 요 관련된 내용은 사화사에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이제 그 다음 거 읽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99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99번이에요. 자, 건안이 건국에서 불과 10년 만에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먼저 야유왕국이가 건안 부족을 통일한 후 한족을 비롯한 여러 민족을 통합하여 건안을 건국하는 과정을 취하고 있는 사회경제 정책으로 그 이전의 유목국가 본질적으로 다른다. 그래서 유목적 경제력으로 전환시켜 그러니까 유목사회의 경제 기반을 비유목적인 경제력. 그래서 이 비유목적 경제력은 어디에 나왔죠? 한인들의 거란 내부를 강제 이주시키는 그 정책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건국의 기반을 다졌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바레를 점령하고 나서 바레인이나 농경 민족들을 그 뭐냐 상경이나 뭐 오경이라고 하죠. 보통 거기에 이주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뭐냐 농경 경제를 이제 뭐냐면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또 이제 이렇게 또 그 자신의 어떤 세력을 키우는 그런 것들이 형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목공제를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유난은 이렇게 비유목적인 경제를 바탕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단 지역의 이제 족이 이와 같이 비유목적 경제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지역이 송막 지방이었고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농경도 가능하여 농경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농목 복합 지역이다. 이 송막 지역이라는 말이 한자 표현했기 때문에 주로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한번 어느 지역인지 좀 보겠습니다. 송막 지역인데 잠깐 이미지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송막 지역이 이제 있는데 무슨 쓸데없는 이미지가 많네. 예. 그래서 여기가 아마 요쪽 지역인가요? 송막 지역이 나오니까 여기가 이제 오로도스 평원 지역 같은 그런 지역인가 봐요. 여기 여진주에 보시면 이제 내몽고 자치주니까 오로도스 평원 여기 있죠? 여기 송막 지역이 예, 여기 부분 이게 제가 이건데 오로스 평원 지역 관련된 내용 여기 보시면 네. 그래서 그 오로스 평원 내몽고 자치구 그다음 고비사막 이남 지역을 얘기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초원도 있고 그다음에 농경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후대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유목민족들도 이 지역이 상당히 노른자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땅을 건안족이 이제 뭐냐 장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농농 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예, 농경도 가능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농경 그 경제를 통해서 힘을 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이들이 또 중국의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중국식 왕조를 이제 만들었던 것도 예전에 당의 기미 정책이기 때문에 기미 정책 영향을 받아서 중국 문화와 또 기미의 접촉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중국 왕조의 통치 구조도 알고 있었고 또 한인 지식인도 거기에 이제 요나를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당의 기미 정책 영향을 받아서 중국 문화도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6.25 통치 이념에 익숙해졌고 특히 아열란복의 참모에는 한현희, 강문기, 노문진, 한진고 등 같은 한인 지식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서 중국적인 전제 왕조의 싹이 일찍부터 나타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건안족이 중국식 연호와 국호를 선포하고 최초의 정복국가로 나갈 수 있었던 배경이 이런 건안 가족의 사회 경제 특성이다. 건안의 그 중국식 연호와 국호라는 건 외자, 한자 국호죠.
그래서 권한은 요도 나중에 바뀌는데 또 요에서 뭐 권한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있고 요번에 이제 권한의 국호를 물어본 그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하여튼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권한 후에 이제 권한은 부족제를 개편하여 부족을 해소하고 분토 점거했어. 자, 이 분토 점거는 부족을 그대로 놔둘 경우에 부족 장색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약화시키기 위해서 부족들을 짧게 쪼개 뭐냐면 이렇게 쪼갠 다음에 각각 먼 곳을 삼인시켰어. 따로 같은 부족을 쪽에서 다른 걸 이주시켜갖고 한 거죠. 그게 부족 장세를 약화시키는 정책이었다. 자, 이런 이제 요나라의 분토 정권 정책은 뭐냐면 요나라만 실시했던 게 아니라 이미 5, 16국 때부터 있었죠. 예, 그 예전에 제가 5, 16국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분토 정권을 당행함으로써 유목국가 체제의 기반인 부족세를 철저히 약화시켜 전제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행했다. 이렇게 있고요. 요 밑에 보니까 권한의 국명이 나왔네요.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권한의 국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냐 권한이냐 가지고 이제 싸웠던 있는데 성경 때는 권한이라는 국명이 정확하긴 한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문제를 물어볼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답을 그렇게 설정해. 그러니까 요나 뭐 권한이나 다 쓰면 맞게 해줄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6대 선종 때는 권한이었죠. 그때 이제 권한 관련된 내용 국회를 물어본 게 있기 때문에 잠깐 요거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요사의 태종봉기와 태조봉기와 성종봉기가 있어요. 자, 요사는 건한의 역사를 기록하는 공식 역사서인데 거기에 보면 요사 태조봉기에 여기 있죠. 그러니까 느와치가 아니라 그 앞에 야율안복이죠. 그래서 신책 원년 항제 위에 올렸는데 국호를 건한이다 했다. 그때 이제 태종 때 국호를 다시 대요로 곤쳤다. 그러니까 건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한식 고유 명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대요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중국식 왕조를 지향한다 이렇게 있는데 성종 때는 권한지상주의 뒤에 좀 권한지상주의를 내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호를 이제 중국식 국호를 변하고 버리고 통화 원년에 국호를 대권한이라고 했다. 중위 원년엔 다시 또 그 대요로 했다. 그러니까 성종 때 했다가 다시 흥종 때 요로 고친 거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나온 게 전현의맹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나올 때 막 할 때 그때 국가 뭐였냐. 그런데 권한이 정확한 건데 근데 제 생각엔 요도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렇게 그 의도에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주는 문제로 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이 어렵게 생각을 하지만 뭐 서화나 명칭처럼 그냥 주는 문제로 이런 식으로 낸 것 같아. 뭐 거기에다 이제 딱 그 시험 푸는 사람이 뭔가 출제자 의도가 있을 거다. 뭐 이게 쉬운 문제가 도저히 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막 그때 거단이 요가 아니라 거단이었다. 막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낸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문제 어, 낸 수준을 보니까 굳이 그거 가지고 그 함정 파트 가지고 냈겠어요? 내려면 더 많은 다른 데서 냈겠지? 더 어렵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이 거단이라는 용어는 태조 왕보기 때 건국 당시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단이라는 칭호를 왜 사용했냐? 예, 그거는 그 당시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거단이라는 나라를 사용했다. 그래서 한족과 다른 공유한 민족국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 중국식 대요라는 것은 태종 때 있죠. 그래서 연운 16주를 차지해서 중국 분포로 이제 영토를 확장하자 상황이 바뀌었는데 한족을 포함한 여러 민족들을 통치를 했잖아요. 상당 다민족 국가죠. 그러니까 중국식 왕조 체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고 요라는 이름도 요때 이제 거란의 발생된 요하에서 따온 거다. 그래서 중국식 명부를 통해서 중흥 왕조로서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성종 때 다시 거란은 이제 있는데 성종은 그 요나라 때 제일 전성기 때 그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또 연결돼 있죠. 이 성종이 우리나라 2차 침입하고 연결돼 있죠. 친히 이제 병력을 이끌고 와갖고 했다가 이제 뭐 친조 약속 받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양교도 공격받고 마치 무능한 왕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 요사에서는 요나라 때는 제일 유능한 왕이었어요. 자, 하여튼
그는 강력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중국식 이름을 빌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다시 건한. 참고 이 사람은 이제 건한 지상주의를 내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족과 구별되는 건한 민족의 자부심을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국호의 이름 바꾸기가 아니라 국가의 발전 단계 정체성의 고민, 정치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번에 국호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읽었죠? 네, 여기 이제 읽을게요. 그래서 분토 점거를 통해서 유목국가 체제의 기반인 부족 사회를 철저히 약화시켜 전제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당했고요. 이에 야율왕국이는 정보 강조의 항제로서 비유목적인 방법을 통해서 축적된 경제력과 탈부족적인 군대. 앞에서 이제 그 부족적인 군대들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꼴린 데는 행동하잖아요. 예, 힘이 약하면 이제 도망가 나가보니까 이런 것을 대체 모욕했고 탈부족적인 군대는 이제 만들어가지고 군사를 가지면서 유목국가인 군주권을 견제하는 부족체를 가감히 해제시켜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제국의 발전과 서유를 보겠습니다. 자, 그 요의 이제 국가적 발전 단계는 다음 태종 때에서 더욱 확대되면서 전국국가의 위용을 발휘했고 태종은 이제 바레를 멸망하고 국호를 요로 고친 후에 중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게 태종 때인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잠깐만요. 태종 때 멸망을 했나?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좀 약간 그렇죠. 이게 태종이 국호를 멸망했나? 잠깐만. 앞에는 이제 건원 때 멸망했다는데 태종 때는 이게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 둘째 아들이 아니고 이건 뒤에 얘기 같은데. 그러면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또 태조 때 누가 야유한무기 때 멸망시켰다고 했다가 틀린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잘못 생각, 이게 잘못된 거야, 이거. 동계 내용 틀렸어요. 네. 그래서 926년에 태조 야율왕보기가 이제 멸망을 시켰고, 그리고 나서 자기 첫째 아들을 동남국의 이제 그 계대 왕국의 왕으로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이 이제 그 태종인데, 이건,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예. 틀렸다. 하나 찾아냈다. 예. 그래서 요거는 틀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때 멸망시켰다고 해놓고는 여긴 또 여기는 아니 내가 보니까 지금 요거 장을 지금 이 장을 쓴 사람하고 요 장을 지금 쓴 사람하고 뒤에 이제 여기 산물 쓴 사람이 다른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대학원생을 동원해가지고 학부생을 동원했나?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건데 이거 틀리네. 예. 요거는 틀립니다. 예. 오기에 오기. 자, 국호를 요로 공친 후에 중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건 맞죠? 이 당시에 중국은 5대 분열 시대로 건하는 후진의 건국을 도와준 됐고 군신 관계를 맺고 연운 16주를 허용받아서 하북의 일부를 점령했다. 그러나 후진이 돌연 반열 정책을 이제 취하자 태종이 대규모 이제 병력을 꼭 멸망시켰지만 이게 실패했죠. 왜냐면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의 반발이 너무 컸어. 전 민족적인 반발이 컸기 때문에 결국에 실패했다는 거. 그 대신에 이제 뭐냐면 북한이라고 해서 계례 정부를 이제 만들어 놓고 있죠. 자, 근데 요는 성종 때 더욱 발전해서 중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송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고려를 건국 침략을 배후를 두고 그다음에 남친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한번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왜 요 나라가 그 우리나라 공격했냐? 그래서 세 번에 거쳐서 이제 공격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조와 송이 너무 친하니까 이걸 끊어주기 위해서 배우는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남쪽으로 내려갈 때 뒤통수를 때리셨잖아요 고조가. 그래서 후방을 안정시켜서 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의도는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고려 침략 배우를 누르고 우리가 당했나? 우리가 패배한 건 아닌데. 어, 표현이 좀 그렇죠. 자, 하여튼
당시 중국이 송이 건국하여 문치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었으나 건국 초기 때문에 군사에 약하지 않았다. 이하 요와 송 사이에 요의 남치로 전쟁이 일어났으나 전현의 맹령으로 양국 간 합의가 성립되었다. 근데 송나라 군대가 초창기부터 약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송나라가 여러 번 그 연후 십육주를 이제 탈환하려고 했는데 매번 싸웠거든. 10전 10패야. 그래서 여기 뭐 문치주의 취했으나 건국 초기 때 군사 약하지 않다는 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래. 그래서 전현의 맹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그 앞에 이제 송나라 관련된 내용 할 때 이제 했죠. 그래서 이 맹약은 이후에 두 나라의 이제 관계 기본이 됨으로써 이로써 요는 몽골 지방으로부터 만주, 하북 일대를 지배하는 정복 국가로 발전했다. 서방 사회는 이제 요가 키타이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요를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을 호칭할 때 대명사를 쓰게 돼요. 그래서 원나라 때도 중국 키타이라고 불렀죠, 서양인들이. 자, 그래서 이제 요는 송가의 경제적 교속과 특히 전염 맹약으로 이제 맺어진 얻어진 막대한 세패로 송의 물품이 대량으로 유입됐으며 사회는 사치에 물들어 북방민주에 고유한 검소하고 강인한 기쁨을 상실하였다. 이에 요는 성종 때 고비로 차츰 쇠퇴하여 만주에서 새로 일어난 금과 송의 헛공을 받아 멸망했다. 엄밀히 말하면 송나라 헛공은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면 이제 금이 이제 단독으로 공격을 했고 성이 나중에 이제 뭐 반란 진압하고 나서 군대 이끌고 이제 참여했는데 이 자녀 부대 이제 그 금나라 패한 자녀 부대 요나라 군대 송나라 군대 깨졌잖아요. 예, 그걸 보고 아 이제 알게 된 금왕 약체다 하면서 금이 이제 송을 공격했던 거죠. 자, 하여튼 요가 망하니까 그 일족이었던 야율대성이라는 사람이 중앙아시아에 들어가서 위국 계통의 이제 카란 왕조를 멸망시키고 뭐냐면 서요를 세웠어요. 이 서요는 카르키타이라고 이제 하는 그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배층은 거란족인데 그 밑에 있는 피지배층은 위구르 계통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야일대석은 이제 건한 태조의 8대 손으로 그는 건한 문자와 한문학에 능통했고 무예도 뛰어났다. 그래서 1115년 그 당시 이제 진사과에 합격하고 용군 절도사 영임됐고 건한이 금에 친해받자 자립하여 총황기라고 칭했다. 그리고 이제 서유 건국 후에 그 서방으로 진출하여 중앙아시아 강국이 되었다. 서유의 지배자인 건한이는 한문과 건한어를 쓰고 피지배층 위구르 투르크 계통인, 위로가 이제 투르크 계통인데, 그 투르크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투르크 계통의 언어를 이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유의 의미가 있죠. 서유의 건국은 동아시아 문화를 중앙아시아 방면으로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동서문물의 교류에 많은 공헌을 했다. 이게 역사적 의의라는 걸 좀 보시면 되고요. 그냥 서유라는 나라는 좀 약간 생소하잖아요. 근데 시험문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요 관련된 기록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볼게요. 아이고, 거기가 아닌데. 자, 여기 보면 요사 천조제 봉기에 이제 야율대석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천조제가 금나라군의 사로잡이자 대석을 따는 무리를 이끌고 야율대석이죠. 이 북쪽으로 갔다. 여러 부족을 규합한 뒤에 그는 군신의 추대를 받아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서쪽에 나가서 여러 나라를 복속시켰으며 카나안 왕조 수도 반란사고를 점령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여진족 금나라에 비해서 요나라가 멸망하니까 야율대석이 이제 금나라에 대한 항복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군대 끌고 와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중앙아시아에 이제 뭐냐면 카나안 왕조가 있었는데 거기 점령했다. 있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 파일 내용 분석을 보니까 위구르 계통의 카나안 왕조를 멸하고 라는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야일대석이 카나안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킨 거 아니고요. 그들을 굴복시켜 제국을 삼고 그들에서 했던 반란 사고를 차지했다.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옆에 카나안 왕조의 이 부분을 이제 점령한 다 점령한 것이 아니라 일부분 점령하고 그들은 이제 뭐냐 그 항복을 받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예전에 그 카나안 왕조의 수도를 이제 점령했고 거기에 이제 왕국을 세웠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자치를 허용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한 것 같아 지금. 그래서 1132년경에 야열대서관 중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고 공식적으로 황제자리에 올랐고 나라면 서요 또는 카리키타이 이렇게 이제 있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중국에서 멸망한 왕조 유민이 중앙아시아 건너가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여 매우 독특한 사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서요는 나중에 이제 그 징기스칸의 이제 그 멸망했던 한 부족 그 몽골족 부족에 의해서 또 멸망돼. 이게 무슨 나이만인가 그럴 거야 아마. 하여튼 그 뒤에 있으니까 이건 다시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나라의 이제 사회와 경제 부분인데요. 자, 이거 관련돼 갖고 공인형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비트포겔이 요를 가지고 이제 정보광주의 원용어 상하고 연구를 했잖아요. 그중에 이중 통치체제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 예전 나왔잖아요. 뭐 분명간제, 남명간제 이런 것도 이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한의중에 있는 아이고 한의중에 있는 내용을 좀 읽고 나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여기 그냥 한의중에 요거 읽고 나서 그냥 한의중 읽는 게 낫겠네요. 예, 같이 있으니까 요거 읽고 나서 한의중 읽는 내용 좀 읽으면서 또 할게요. 예, 그러니까 요나가 다 읽고 신동계 읽고 그 다음에 한의중 넘어갈게요. 그게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강동 내용이 이어질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읽고요. 자, 좀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해보기도 하겠습니다.